한 일본인 교수가 한국에 왔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며칠 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고 중국 총영사는 일본 총리의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때 일본 게이오 대학교의 미야자키 히로시 교수가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중국에서는 일본 스파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히로시 교수를 맞이한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그를 극진히 맞이했고 3일 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특별한 준비를 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벌어진 그 비밀 회담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지혜를 발휘한 걸까요? 어떻게 전쟁 직전까지 간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온 걸까요? 그 감동적인 평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미야자키 히로시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고 지난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왔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늦가을 풍경이 보였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든 캠퍼스가 참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 때문이었어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그 한마디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중국 총영사가 SNS에 올린 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총리의 목을 베겠다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그 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책상에 놓인 신문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일중 관계 최악으로 치달아, 전쟁 위기설 확산, 자위대 총동원령 검토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중국 위협론을 쏟아내고 있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제가 특히 걱정됐던 건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과격한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이길 차례다. 자위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라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문득 스무해 전 조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조부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는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평생에 걸쳐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히로시야,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다.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이 있어도 결국 죽는 건 무고한 사람들이란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조교인 사토군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방금 NHK에서 긴급 뉴스를 봤는데요.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캠퍼스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곳도 머지않아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제 두 딸이 살아가야 할 미래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사치코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화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지냈을 때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2003년 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김선영 교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김 교수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학 학자셨는데 저보다 5살 연상이지만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때가 참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때였는데도 서울대 구성원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거든요. 처음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어색한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김선영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의 독특한 평화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로시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죠.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화를 주로 소극적 평화, 즉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달랐어요.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적극적 평화였습니다.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면서 김 교수님은 큰 지도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것을 가리키며 지정학적으로는 어려운 위치지만 오히려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그때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양국 모두 강대국인데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으로 하는 중재가 아니라 지혜로 하는 중재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도 그런 지혜 때문이었죠. 그분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외교 정책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치셨어요.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자주성은 잃지 않으셨죠. 현대에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해 가을, 김 교수님과 함께 판문점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단의 현장이면서도 평화협상의 장소이기도 한 그곳에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곳이야말로 평화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김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동아시아에 큰 위기가 올 때 이런 곳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교수님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는데 이 매듭처럼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동아시아의 평화도 그럴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저는 김 교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하겠습니다. 그분도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인 걸까요? 그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김선영 교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식으로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일본 정부도 맞불을 놨어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위대의 대만 해협 파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 알림이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김선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목은 긴급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정중한 한국어로 쓰여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평화재단에서 긴급히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한중일 갈등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히로시 교수님, 20년 전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위기의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학자로서 교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포럼은 사흘 뒤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비공식 회담 형태로 진행되지만 각국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이번 포럼은 판문점에서도 일부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단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의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판문점. 20년 전 김 교수님과 함께 갔던 그곳에서 말이에요. 그때 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동아시아에 큰 위기가 올 때
이런 곳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김 교수님이 미래를 예견하신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던 걸까요? 하지만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로는 제가 한국에 가서 평화회담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논란이 될 수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매국행위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본 정치인이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중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로부터였습니다. 리 교수는 제가 10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난 분으로 중국의 온건파 학자였어요. 히로시 교수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포럼에 참석하시나요?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함께 평화의 길을 찾아봅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리 교수까지 참석한다니 이번 포럼의 규모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에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해봤어요.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는 게 적절하냐는 신중론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하다는 적극론이 팽팽했어요. 특히 다나카 교수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님, 지금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회담이라니요. 그건 굴복과 다를 바 없어요. 다나카 교수는 평소에도 강경론을 주장하는 분이었거든요. 반면 와타나베 교수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학자들이 나서야 할 때 아닌가요? 정치인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도와야죠. 그분은 평소 온건파로 유명했습니다.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김선영 교수님의 이메일을 읽어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을 정하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접근법인 것 같았습니다.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봤는데 최근 출간된 책 중에 한국의 평화 외교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김선영 교수님이었어요. 책을 사서 집에서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님이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한중일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한국이라는 장이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역사적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확신이 섰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치코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선영 교수님으로부터 온 초청장과 평화포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여보, 사실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일본 분위기를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회담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사치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평화를 연구해온 이유가 뭐예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지, 대학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히로시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조부로부터 전쟁의 참혹함을 들으며 자란 아버지는 저에게 늘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의 책임은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도 기억해요.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교류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경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조부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조부는 전쟁이 끝난 후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겪은 이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교훈을 잊지 않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부의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금이 바로 조부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아닐까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지혜로운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선영 교수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히로시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제 이메일 받아보셨나요? 네, 교수님. 받아봤어요.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일본 분위기가 어떤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교수님만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김 교수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회의가 아니에요. 정말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각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결과에 따라 실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내에서 비판을 받을 각오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히로시 교수님께서 오신다면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교수님은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이 계셔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오후에 학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어요. 미야자키 교수, 지금 시기에 한국에 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학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학과장님, 저는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다행히 학과장님도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대학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에게 결정을 알렸어요. 여보, 서울에 가기로 했어요. 사치코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당신다운 선택이에요. 걱정은 하지만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말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힘들어도 이해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우리 딸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선영 교수님께 참석 의사를 전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세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히로시 교수님. 20년 전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이틀 후, 저는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출발하기 전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보다도 더 거셨어요. 몇몇 우익 성향의 매체에서는 저를 매국학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위기일수록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실었고 일부 시민들은 SNS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학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댓글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포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미 너무 깊어진 건 아닐까요? 2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 로비에 일본어로 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평화를 위한 대화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평화재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박수를 쳤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서 어눌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가 좋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재단의 최수진 박사가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괜찮으시죠?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서울에서 지낼 때 배운 게 아직 남아있네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최 박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최 박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해 주셨어요. 교수님,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중국에서도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고 일본 국내 여론도 매우 경직되어 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서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도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에서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과의 재회였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 교수님은 20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히로시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변한 게 별로 없으시네요. 김 교수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여전히 건강해 보이세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서울이.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아요. 그렇죠.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잖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대로예요. 특히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김 교수님은 지난 20년간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많이 성장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죠.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여요. 일본에서도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치인들끼리는 체면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지만 학자들은 다르잖아요. 식사 중에 중국에서 온 리웨이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만나는 리 교수는 여전히 온화하고 지적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히로시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안타깝네요. 리 교수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분도 한국어를 꽤 잘하셨어요. 리 교수님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중국 쪽 상황은 어떤가요? 리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강경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온건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일본 학자와 만난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리 교수도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였네요. 김 교수님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교수님들,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한강을 보러 가실까요?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 위에 놓인 다리들은 양쪽을 연결해주죠. 우리도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리 교수도 동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결국 바다에서 만나게 되죠. 우리의 노력도 그런 것 같아요. 한강을 바라보며 세 사람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 내일부터 시작될 포럼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쉽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선영 교수님과 단둘이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함께 걸어보자고 하셨거든요. 20년 전 제가 연구했던 그 캠퍼스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관악산 기슭의 서울대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캠퍼스는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특유의 학문적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교수님, 제가 연구했던 그 건물이 아직도 있나요?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그 연구실을 그대로 보존해뒀어요. 언젠가 교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서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일까 싶어서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사용했던 연구실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장도 심지어 제가 붙여놨던 작은 메모들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그대로 두셨다니요.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때 나눈 대화들이 제 학문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앉아서 20년 전 추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그때는 둘 다 한창 젊었죠.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포럼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하셨나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저는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한중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화재단을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봤죠. 김 교수님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과 일본의 온건파 학자들과 꾸준히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고 위기 상황에서 즉시 소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뒀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일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면서도 일본 내에서 신뢰받는 학자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저는 김 교수님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지지하나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외교부에서는 이런 민간 차원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김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교수님, 오늘 오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외교부 동북아국장인 박지호 국장님인데 이분이 이번 상황의 핵심 인물이에요.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비공식적인 만남이에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대화가 될 거예요. 박 국장님은 한중일 관계 전문가이시면서 실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김 교수님은 한국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0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감이에요. 이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오히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어요.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맞아요.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예요. 한국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한 가치들이 국제사회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어요. 오후에 약속한 장소로 가는 길에 김 교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교수님, 박 국장님은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죠. 이상론만으로는 설득되지 않으실 거예요.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박지호 국장님은 50대 초반의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졌어요. 미야자키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의 저서들을 읽어봤는데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에 감명받았어요. 박 국장님이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본어를 이렇게 잘 하실 줄 몰랐네요. 대학 때 도쿄에서 공부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안다고 자부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욱 안타깝죠. 차를 마시면서 박 국장님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자칫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대화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박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번 포럼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웨이 교수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제안하셨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리 교수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어요. 주문을 마친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님, 저는 사실 이번에 오는 것을 매우 고민했어요. 중국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심각한가요? 리 교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강경파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어요.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 왔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은 경제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너무 강해졌어요. 리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내부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는 민족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서는 일본과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는 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리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리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작은 우발적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제1차 대전도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돌아가서 일본과 내통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리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를 겪으셨어요. 일본군에게 많은 고생을 당하셨죠.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일본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도 평화를 원한다는 걸요. 전쟁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시민들이라는 걸요. 제 할아버지도 전쟁 자체를 미워하셨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리 교수의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우리가 증오하면 그들도 우리를 증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평화학을 전공하게 됐고 동아시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리 교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교수님의 이런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감시는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온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오신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온건파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리 교수는 중국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어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온건파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강경파는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죠. 그럼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온건파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강경파들은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도 그 일환이고요. 리 교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번 포럼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큰 것은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작은 돌파구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때 리 교수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히로시 교수님,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뭔가요? 만약 이번 포럼이 실패하더라도 교수님만큼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셨으면 해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말이에요. 물론이죠.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리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해요. 우리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힘들 텐데 오히려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숙명이겠죠.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한국이 그런 역할을 선택한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리 교수와의 대화를 되새겨봤습니다. 중국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평화를 위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김선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소수 정예로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는 총 15명 정도였어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5명씩 왔는데 대부분 학자들이었지만 몇 명의 전직 외교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세션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다 전 외무성 국장이 발표했어요. 일본 국민들은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영사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리웨이 교수가 나섰어요. 중국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언을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리 교수는 최대한 온건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지만 중국 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선영 교수님이 중재적 입장을 제시했어요. 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해요. 첫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박지호 국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호텔 로비의 한적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박 국장님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포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국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간 대화가 필요해요. 공식 채널로는 불가능하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비공식 채널이라면? 학자들과 전직 관료들이 모여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정부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예요. 박 국장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판문점에서 특별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참석자는 각국에서 3명씩만 선별해서요. 판문점에서요? 네,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지혜를 찾자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집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남북 대화의 장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 측에서 동의할까요? 이미 비공식적으로 타진해봤어요. 양측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현재 상황을 타개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어요. 박 국장님은 한국 정부의 입장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자칫하면 한반도까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도 미군 기지 때문에 자동으로 연루될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한국도 일본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 한국의 입장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미국과는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칫하면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박 국장님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판문점 세션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일본 측에서는 교수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을 깊이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정성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런 분이 계셔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요. 박 국장님은 한국이 준비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들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계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점진적 해결 방안이에요. 핵심은 양측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국의 우려사항과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일본 측의 주된 우려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만 침공 가능성이었어요.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집단자위권은 결국 해외 파병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모두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컸어요. 서로의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박 국장님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부터 판문점 세션이 시작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일본 측 입장만 고수하지 마시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생각해서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판문점 회담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동아시아 평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제가 한국에서 평화포럼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한 거였어요.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이죠. 호텔방에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친중학자의 배신, 매국 교수의 굴욕, 외교, 중국의 굴복한 일본 지식인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며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글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속한 게이오 대학교 홈페이지에까지 항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긴급히 입장을 밝히라고 연락해 왔어요. 아침 일찍 학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학과장님은 언론 보도와 학교에 쏟아지는 항해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귀국해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라는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비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에 일본 학자가 한국에서 중국 학자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였죠. 설상가상으로 중국 언론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와 리웨이 교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리 교수를 일본 앞잡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리 교수도 중국 내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급히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면서 혹시 제가 귀국하고 싶다면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내 극우단체에서 제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 사치코가 무서워서 집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두 딸들도 학교에서 아버지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제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예정되어 있던 포럼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각국 참석자들 모두 언론 보도를 확인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색해졌어요. 특히 일본 측 참석자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중국 측은 리웨이 교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리웨이 교수도 상당히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당장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거였죠. 오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번 포럼을 중국의 공작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지만 일본 국내 여론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애초에 평화를 위한 선의의 노력이었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 셈이었거든요.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판단 미스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박지호 국장님이 급히 연락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내일 예정된 판문점 세션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화를 위한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제 가족과 동료 학자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사치코는 여전히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라고, 지금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조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 중에 쓰신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하셨었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일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사히 신문에서 특별 사설을 게재한 것이었어요. 제목은 평화를 위한 용기를 비난하지 말자였습니다. 논조가 완전히 바뀐 거였죠. 사설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제가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인터넷 댓글창에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난 일색이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전쟁을 경험한 할아버지가 쓴 글이었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었던 분으로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미야자키 교수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써주신 거였어요. 오전에 김선영 교수님이 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평화포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중국 쪽 반응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에게 연락이 왔는데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님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평화를 위한 학자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기자였는데 마이니치 신문의 베테랑 기자인 스즈키 씨였어요. 그분은 저와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평화를 위한다는 신념,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스즈키 기자는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제 이야기가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후에는 더욱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평화학자인 타카하시 교수로부터 지지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은 일본 평화학계의 원로이신 분으로 그분의 지지는 상당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은 공개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학자라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야자키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본 학계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명이 발표되자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쿄대, 와세다대, 교토대 등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연대 서명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평화를 위한 용기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모인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 피해자 유족들도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나선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리웨이 교수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대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쟁보다는 대화가 낫다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박지호 국장님이 저녁에 연락해 왔는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내일 판문점 세션을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통화했는데 사치코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 앞 시위는 사라졌고 오히려 응원하는 시민들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했어요. 딸들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멋있다고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잠들기 전에 인터넷을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비난보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훨씬 많아졌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본다는 것을. 처음에는 정치적 계산이나 선입견 때문에 반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순수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 판문점에서 열릴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20년 전 김선영 교수님과 함께 처음 방문했던 그곳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평화를 논의하게 된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특별히 마련된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회의실은 남북한이 만나는 바로 그 건물이었는데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각국에서 3명씩 선발된 대표들이 모였는데 일본에서는 저와 요시다 전 외무성 국장, 그리고 평화학 전문가인 나카무라 교수가 참석했어요. 중국에서는 리웨이 교수와 외교부 출신의 장 박사, 그리고 국제관계학자인 왕 교수가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선영 교수님과 박지호 국장,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이 박사가 참석했어요. 회의는 박지호 국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논의한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이번 기회가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핵심 우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 포럼과 달리 이곳에서는 훨씬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요시다 전 국장은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침공 위협이 일본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것, 그리고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리웨이 교수는 중국의 우려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동아시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부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 측은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은 모든 당사국이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점심시간 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어요. 장 박사가 중국 측에 새로운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히 전달된 메시지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단계적 긴장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일본도 집단자위권 발언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었어요.
중국이 먼저 양보 의사를 표명한 거였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요시다 전 국장도 놀라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이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쿄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박지호 국장님이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재국 역할을 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그 로드맵은 정말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언어적 도발 중단과 군사훈련 축소, 2단계에서는 고위급 대화 재개, 3단계에서는 포괄적 신뢰 구축 협정 체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이 제시한 상호체면 살리기 방안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설계였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주권을 확인받는 대신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고 일본은 자위권을 확보하는 대신 군국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본국과 연락을 취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온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녁 세션에서는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김선영 교수님이 제안한 평화 메시지 공동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학자들이 함께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계속됐는데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던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웨이 교수와 요시다 전 국장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하루였어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하루 만에 희망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이 정말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분위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각국 대표들이 본국과 최종 조율을 마쳤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조건부 긍정 반응이 왔고 중국에서도 원칙적 동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당연히 적극 지지 입장이었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합의문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지호 국장님이 준비해온 기본 틀을 바탕으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 나갔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각국 국민들의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양보라는 표현 대신 상호 배려라는 표현을 쓰는 식으로 세심하게 조정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이 명확히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면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이때 김선영 교수님이 절묘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평화적 해결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고 일본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거였죠. 이 표현은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계적 긴장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었어요. 1단계는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양국 정부의 도발적 발언 자제, 언론의 선정적 보도 지양, 민간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되었어요. 2단계는 한 달 내에 실행할 조치들이었습니다. 외무장관급 대화 재개, 군사훈련 규모 축소, 경제협력 프로젝트 재개 등이었어요. 3단계는 장기적 신뢰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추진,
포괄적 안보 협력 협정 체결, 동아시아 평화 메커니즘 구축 등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각자 본국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도쿄의 외무성과 연락을 취했는데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정부에서도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할 실용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후 세션에서는 공동 발표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릴 것인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자칫하면 어느 한쪽이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한국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박지호 국장님과 김선영 교수님이 함께 만든 발표문은 정말 완벽했어요.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도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문의 제목도 인상적이었어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는데 갈등 해결보다는 미래, 지향적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번 합의가 학자들의 제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간 협상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혜로운 제안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부들도 부담 없이 검토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 채널로 발전시키자는데 모두 동의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학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매년 순환하면서 각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또한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둘러앉아 소감을 나눴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한국의 지혜로운 중재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어요. 요시다 전 국장은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하더군요. 김선영 교수님은 20년 전 저와 나눈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경험이 동아시아 평화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박지호 국장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 회담을 위해 한국 정부가 몇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드디어 공동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프레스센터였는데 아침부터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 발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발표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자칫하면 어느 한 나라가 굴복했다는 식으로 보도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발표 직전에 저희를 격려해 주셨어요. 결과가 어떻든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임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서구 언론들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고 박지호 국장님이 먼저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회담이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일본 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떨렸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본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평화에 대한 신념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침략이나 군국주의 부활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중국 측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평화를 위해 나선 용기가 돋보였습니다. 중국도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동 발표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직접 읽어주셨는데 내용이 정말 완벽했어요.
양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양국 모두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둘째, 모든 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단계적 신뢰 구축을 통해 지속적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매서웠습니다. 한 기자가 일본이 집단자위권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철회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이는 오히려 일본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 기자도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리웨이 교수는 양보가 아니라 평화적 통일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서구 언론에서 나왔어요.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지호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법적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1시간 넘게 계속된 질의응답 후에 마침내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일부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각국 대표들끼리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고 말했어요. 요시다 전 국장도 좋은 경험이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번 발표를 다루는 것을 봤는데 반응이 다양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중국과 일본 언론들은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인터넷 댓글을 보니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통화했는데 일본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잠들기 전에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거였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이번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온 전화였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저와 통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한 학자와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전 10시에 총리와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보다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회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학자로서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어요. 이번 합의안이 일본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는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교수 개인의 판단으로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하지만 상호 이익에 기반한 신뢰 구축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번 합의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자들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어요. 내용은 이번 학자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급히 연락해 오셨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위기가 터졌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극우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였어요. 이들은 이번 합의를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강경파들이 정부의 약한 대응을 비판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국의 극단주의자들이 동시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겨우 만들어낸 평화의 기회가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지우 국장님이 긴급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양국의 온건파 인사들이 함께 나서서 이번 합의를 적극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에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리웨이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요시다 전 국장님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보수층에서 비난을 받을 각오는 되어 있다고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위한 신념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에요. 문득 조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화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온건파 인사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참석자들 모두 각자 나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각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나라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평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말 담대한 계획이었어요. 학자들이 직접 나서서 평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사치코는 제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걱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내는 응원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도전을 위해 마음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드디어 운명의 공동성명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도쿄, 베이징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한국과 함께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호소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하지만 강력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평화적 대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점,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보다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각국에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극우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일본에서는 제 집 앞에 다시 시위대가 몰려왔고 중국에서도 리웨이 교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쟁 피해자 유족들이 먼저 나섰어요. 도쿄 시내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평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었는데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다시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평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평화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어요.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SNS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했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리웨이 교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상하이와 광저우 등 다른 도시에서도 평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이 추가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여러 연예인들이 지지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동참했어요. 중국에서도 몇몇 원로학자들이 조심스럽게나마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평화 의지를 존중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 발표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경 발언을 하던 총리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 거였거든요. 시민들의 평화 의지가 정부 정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환영한다며 중국도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발표했어요. 양국이 동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박지호 국장님으로부터 깜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국 정부에서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제안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양국의 중재자로서 정식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사상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김선영 교수님이 전화로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한국이 진짜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각국에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메시지가 많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더욱 평화롭게 보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진짜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첫 걸음을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역사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내용은 우리가 제안했던 단계적 긴장 완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당분간 중단하고 일본도 집단자위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중재하에 외무장관급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아침 일찍 호텔로 찾아오셨는데 정말 감격해하고 계셨어요. 20여 년간 연구해온 평화학이 실제 현실에서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지호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단계로 언어적 도발 중단과 군사적 긴장 완화, 2단계로 고위급 대화 재개, 3단계로 포괄적 신뢰 구축 협정 추진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평화 협력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특사단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외무성 차관급 인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국이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었어요. 저에게도 특별한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이번 회담에 대한 경험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리웨이 교수와 요시다 전 국장님도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우리 세 사람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로 이어지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주최로 이번 평화 과정에 기여한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였어요. 외교부 장관님도 참석하셔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장관님은 이번 일이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장관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설 연구기관을 한국에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관의 초대 원장으로 김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감격해하면서도 신중하게 답변하셨어요. 개인의 영광보다는 실질적인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일본 정부에서 특별평화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게이오 대학교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정부 자문관이 될 수도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와 통화했는데 사치코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언론들도 이제는 저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딸들도 학교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덕분에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한다고 하더군요. 리웨이 교수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평화연구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센터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평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강까지 나가서 20년 전 김선영 교수님과 함께 봤던 그 야경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때는 꿈에 불과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물은 항상 흘러가지만 그 위에 놓인 다리들은 계속 사람들을 연결해준다고. 우리가 만든 것도 그런 다리였을 거예요. 한중일 세 나라를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진짜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합의를 실행에 옮기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문득 조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안했던 로드맵의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회담을 준비하면서 한국 외교부의 능력에 정말 감탄했어요.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내는 솜씨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특히 박지호 국장님의 역할이 돋보였어요. 일본 측과 중국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사전 조율을 하고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미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회담 당일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실에 있을 수 있었어요. 세 나라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것을 직접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외무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양국의 입장을 공정하게 들어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탁월한 중재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였어요. 중국 측에서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고, 일본 측에서는 평화적 해결 원칙만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때 한국 외무장관이 절묘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 원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어요. 모든 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중국은 일본의 군사 개입을 배제할 수 있었고, 일본은 중국의 무력 통일도 견제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지혜로운 중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회담 결과 채택된 서울선언은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갈등 해결을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 협력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동아시아 평화 원칙 확립, 둘째 단계적 신뢰 구축 조치 실행, 셋째 경제 협력 강화,
넷째 민간 교류 확대, 다섯째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평화협력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이는 한국 외교사상 정말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무장관이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중재가 없었다면 이런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 외무장관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회담이 끝난 후 저녁에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만찬에서 한국 외무장관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매년 서울에서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개최해서 지역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자는 것이었어요. 양국 외무장관 모두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영 교수님과 함께 한강을 다시 걸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제야 진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진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지혜와 중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상생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을 보니 국제적 평가도 매우 높았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평화 외교가 동아시아를 구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BBC는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큰 지혜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국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서서 진정한 지혜와 리더십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에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 해협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집단자위권 관련 발언을 완전히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발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발표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 발전 방향까지 제시했던 것이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발표한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군사대국화가 아니라 평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쟁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압박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양국 모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평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 이들은 전쟁 세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를 호소했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평화 메시지가 확산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평화가답이다 해시태그가 크게 유행했어요. 한국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평화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합해서 동아시아 평화시민연대를 결성했고 이들이 양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어요. 이런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제계의 반응이었어요. 양국의 기업들이 갈등 지속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경제 협력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어요. 일본의 주요 기업 CEO들이 모여서 평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의 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평화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도 더 이상 강경 정책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어요. 장소는 당연히 서울이었고 한국이 공식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이 평화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학계자문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번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와 김선영 교수님도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우리 세 사람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정상 차원의 대화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상호 체면을 살리는 방안이었어요. 어느 한쪽이 굴복한 것으로 보이면 안 됐거든요.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상이었는데 양국이 함께 지역 평화를 주도하는 파트너가 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중국은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거든요. 정상회담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2달 후 서울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단순한 회담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미국과 유럽 정부들도 환영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전쟁 위기에서 평화 협력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완전히 바뀐 거였으니까요. 아내 사치코가 말했어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2달 후, 드디어 역사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 회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회담 첫날, 세 나라 정상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적대시하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악수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이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담의 핵심 의제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체 구성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군사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평화적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경제 협력 확대, 문화 교류 증진, 환경 보호 공동 대응, 재해 구호 협력, 그리고 평화 연구기관 공동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평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나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 캠프를 매년 개최하고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한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발전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어요. 다카이치 총리도 감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평화국가로서 아시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회담 이틀째에는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세 나라가 함께 추진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첨단기술 공동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평화산업 육성 방안이었습니다. 군사기술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평화 관련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셋째 날에는 문화교류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류, J-팝, 중국 전통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고 시민단체 간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서울 평화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 선언문은 정말 역사적인 문서였어요. 세 나라가 함께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 것이었거든요.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다. 셋째, 동아시아 평화협력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교육을 강화한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서명식이었어요. 세 나라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몇 개월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정상이 한 말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고,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지혜로운 중재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환송만찬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평화상을 제정한다는 것이었어요. 매년 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첫 번째 수상자 발표였어요. 저와 리웨이 교수, 김선영 교수님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시상식에서 세 정상이 직접 상을 주셨는데 그때 다카이치 총리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학자의 양심과 평화에 대한 신념이 정치를 움직였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변화는 시민사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김선영 교수님, 리웨이 교수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꿈만 같다고 했어요. 몇 개월 전 판문점에서 시작한 작은 대화가 이런 큰 결실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리웨이 교수는 이제 진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은 20년 넘게 연구해온 평화학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저도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조부께서 꿈꾸셨던 평화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 평화협력체가 공식 출범했고 세 나라 간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중일 청소년 평화 캠프는 매년 참가 신청자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정말 평화로운 동아시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 협력도 눈에 띄게 확대됐어요. 세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 프로젝트는 이미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어요.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류와 J-팝, 중국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가 탄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에 설립된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은 이미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전 세계에서 평화 연구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저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평화학 전공을 신설했는데 그 학과장을 맡고 있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정말 높아서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웨이 교수도 베이징 대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평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평화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기쁜 것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호 호감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한중일 젊은이들이 함께 만드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화됐어요. 세 나라 정부 모두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얻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가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국제사회의 평가도 높습니다. 유엔에서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체를 세계 평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평화 체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제게 주어진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강연 요청이 넘쳐나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아내 사치코는 제가 한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두 딸들도 아버지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멋있어합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한일 평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판문점에서 1주년 기념식을 열었는데 당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앞으로의 계획도 논의했어요. 김선영 교수님이 기념사에서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평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는 제2회 동아시아 평화포럼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해서 더 큰 규모의 평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어제 조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보고드렸어요. 조부께서 꿈꾸셨던 평화로운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 평화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